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구리고요. 네, 저는 낙교시라고 합니다. 네, 아웃사이더입니다. 유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2024년 마지막 방송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다들 무탈한 한 해 보내셨습니까? 네. 무탈했어요? 진짜? 아니요. 유도신문인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고 나서 이제 나는 올해 이 방송에서 뭘 했지 하고 이제 과거 방송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되게 많이 우리가 했더라고요. 다니엘님도 오셨었고. 아, 그쵸. 네, 그리고 네, 사실 이 방송을 하러 여기도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오셨는데 같이 방송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방송을 하러 오셨는데 다른 일도 하셨다. 이렇게 우리 위주로 생각할 수 있고 뭐 프랑스에 너무 재밌었죠. 계신 은재님도 또 오셔서 얘기해 주시고 두 분 다 또 두 번째 방송 출연이시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고 네 행사들도 많이 다녀서 행사 리뷰도 많이 했었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연말 되면 이제 회고를 한 번씩 하잖아요. 내가 올해 뭘 했나 이제 그냥 좀 나 뭐 했지? 되게 한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방송 목록을 쭉 보면서 많이 했구나. 뿌듯하다로 다시 이제 저를 칭찬해주는 모습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해온 것 같아요. 네. 조금 약간 지치는 감은 없으신가요? 지치는 것보다는 이게 한 가지 불편한 게 있는데 제가 요즘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 영상은 그 저희 PC에서 제 PC로 잘 옮겨지거든요. 네. 근데 저희 녹음하는 이 장비가 그 SD 카드로 녹음이 되는데 그 SD 카드에 있는 걸 제 랩탑으로 옮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느려서? 속도보다도 그 뭔가 SD 카드 리더를 제대로 못 읽는 느낌? 제 랩탑이 거기에서 좀 막혀서.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들어보신 예민한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음성을 들어보시면 제가 음성을 약간 그 방향을 조절해 놓거든요. 그래서 스테레오로 들어보면 제 목소리가 여기 화면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아마 들릴 거고 윤 목소리는 좀 왼쪽에서 들릴 거예요. 그런 걸 조정을 해놓는데 원래 믹서들이 그거를 다 미리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산 믹서가 그게 미리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음성을 다 다운받아서 그 소프트웨어 편집하는 화면에서 거기서 조정을 해야 돼서 이게 더 편하다. 좋은 장비를 사달라 지금. 그런 건 아니고 뭐 옛날에 우리 썼던 장비 있잖아요. 우리가 안 썼던 장비 사놓고 안 썼던 장비로는 다 되는데 요걸로 했더니 그게 좀 불편하다. 결제하시는 건 너울림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점점 쪼들리고 있나요? 네, 쪼들리고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파일 복사 어려운 건 테일스킬로 어떻게 안 되나요? 저런 건? 근데 그게 또 잘 됐었던 게 이게 지금 PC랑 그 아이맥이랑 USB로 연결돼 있거든요. 예전에는 여기서 그 SD 카드 모드를 변환하면 그 믹서에서 변환을 하면 PC에서 바로 그걸 읽었어요. 네. 외장 하드로 떠가지고. 근데 요즘 그게 막혔어요. 끊어졌는지 아니면 뭔가 케이블이 바뀌었는지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윈도우에서 맥으로 바꾼 거 말고는 생각나는 이슈가 없네요. 그죠. 네, 아이맥에서 아마 그 뒤로 안 되는 느낌이네요. 느낌이네요. 데이터 케이블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데이터 케이블 맞아요. 그래요? 데이터 케이블 맞으니까 여기 있는 음성이 지금 저기를 통해서 USB로. 그러네요. 그러네요. 1년 같이 했지만 여전히 무슨 소리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윤이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순간. 저희의 죄송하다. 장비 변경 역사를 좀 모르셔서 그래요. 알면 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네.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전문가인데 다른 거 잘 모른다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모르는 거. 뭔가 전문가스러워. 좀 커버해 주려고 했는데. 그런 건가요? 아무튼 아싸님은 어떠셨나요? 1년 돌아봤을 때. 방송의 1년이요? 네. 네, 올해도 올해는 이 공간이 생겨난 게 아무래도 제일 큰
다른 점? 전에는 이제 오피스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규칙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막상 저는 물론 이걸 꾸밀 때 장비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저 지울 수가 없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저는 뭐 사실 뭐 아주 가깝지는 않아 뭐 다들 그렇지만 아주 가깝지는 않아서 좀 그렇긴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따로 공간이 있으니까 좀 많은 부분에서 좋은 점이 있다. 네, 그런 생각에 하고 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초기 방송들 생각해 보면은 매주 이제 당근에 모여가지고 그 장비들 챙겨가지고 갖다 세팅하고 또 끝나면 치우고 회의해야 되니까 그거 뭐 자 여기 좀 점유하면 안 되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또 그렇게 못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어쨌건 세팅이 돼 있고 약간의 이제 완벽한 자동화까지는 아니지만 뭐 카메라 켜고 조명 켜고 컴퓨터 켜고 하면은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확실히 좀 편한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좀 변경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얼마 전까지 윈도우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아이맥이 뭔가 근본적인 변경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세팅들이 돼 있는 거. 그리고 그 전에도 또 생각해보면 그 제가 가져왔던 UMPC로 했었잖아요. 이걸 된다고 된다 안 된다 그 논란이 많았던 UMPC로 했다가 CP가 중고 노트북 중고 맥 중고 뭐죠? 데스크탑 사와가지고 그걸로 하다가 지금 또 아이맥으로 바꿨죠. 아이맥으로 몇 컸었지 그때? 아이맥 저 타블렛 때문에요. 저기 노트 필기를 네. 보여주겠다. 저기 하지만 노트 필기 하기 위한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거 써보려고 듣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이렇게 타블렛 같은 거 액정 타블렛 모니터인데 우리가 펜도 쓸 수 있는 거를 같이 쓰면 화면에서 우리가 뭘 그리거나 보여주면서 할 때 편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거를 하나 사왔는데 저희가 다 맥만 쓰다가 보통은 맥은 USB-C를 열면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냥 그쵸, 아무런 그쵸. 신경이 그게 없었죠. 그런 거 수년간 하다가 윈도우에서 그걸 딱 붙이려는 순간 얘는 이걸 어떻게 연결하는 거지? 라고 모두가 혼란에 빠져서 그걸 막 고민하다가 그러면 윈도우를 갈아치우자 해가지고 윈도우를 빼고 윈도우 장비를 빼고 다시 아이맥이 들어왔어요. 그런 컨텍스였나요? 그런데 아이맥에 지금 저희가 외장 모니터 하나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M1 아이맥이잖아요. M1 아이맥은 외장 디스플레이가 하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전히 못 쓰고 있다. 그렇죠. 그런 이유였어요 네, 지금? 네. 여전히 사실 왜 바꿨는지 잘 모르게 됐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 저도 얼마 전에 그걸 여전히 M1가 아니라 M4도 아직 안 나왔지만 M3도 에어는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 사실 내년에 M4 에어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걸 깨닫고 그럼 왜냐면 전 듀얼 모니터 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씨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데이지 체이닝도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프로로 가야 돼요. 프로로 가면 되죠. 근데 그 DP 포트 2개 따는 거 쓰면 안 되나? 그거 쓰면 됐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M1 나왔을 때도 막 사람들이 뭐 하드웨어 해킹하고 별짓 다 해가지고 했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공률이 아주 높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쉽지 않군요. 어쨌건 저거는 사실 가져왔던 게 방송에서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강의를 하려고 생각했던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샀었는데 사실 제가 저거 하나 더 샀어요. 와. 집에다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걸 샀는데 이게 저거 지금 팔까도 고민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저거 샀는데 저기 16인치인가 그래요. 좀 크더라고요. 사이즈가.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크레딧이 좀 있어가지고 그 아마존 기프트 카드 쌓아놓은 게 좀 있어가지고 얼마나 사면 그런 것도 생기죠? 그거 예전에 이제 신용카드로 사면 이제 좀 쌓이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쌓아놨었는데 그거 가지고서 13인치를 하나 샀어요. 약간 쟤는 그래도 한국에서 근본 있는 모델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와콤은 아닌데 와콤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회사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근본 없는 회사 거 13인치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 놓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지금 세팅돼도 안 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강의는 언제 찍어요? 그게 지금 문제긴 하죠. 그래서 강의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올 초에 여기 공간 마련할 때 저희가 우리 방송만 말고 추가 콘텐츠를 더 해보자. 어떤 식으로든 얘기해서 그래 강의나 한번 찍어볼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역시 되지 않았다. 아니죠. 지금 비디오에 적었다는 아니야. 올해 안 됐다. 아직 5일 남았습니다. 올해 안 됐다. 5일이면 안 되나요? 올해 안 됐다. 사실 강의는 하루만 하면 되죠. 준비가 길어서 그렇지. 그렇죠.
찍는 건 하루만 해도. 네, 유는 어떠셨나요? 저는 올해도 뭐 방송 나와서 정말 많은 이야기 듣고 많이 배우고 좋았습니다. 윤이 가르쳐 주시는 입장도 많았잖아요. 아예 그런 것도. 저희 AI의 담당. AI 담당. 아 그렇죠 그렇죠. 저도 취향이 약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더 노력해 보려고 취향을 좀 살려보려고요. 저도. 현업 AI 엔지니어. 그렇죠. 현업 AI 이제 ML 엔지니어라고 하면 안 먹히잖아요. AI 엔지니어. 뜨는 못 뜨는 직업군. 이제 그 바뀌나요? 그 커리어의 이름이 바뀌는 건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AI 엔지니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AI 뭐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것 같고 AI 엔지니어라고 칭할 수 있는 AI 인프라. AI 옵스. AI 옵스. 그런 거 진짜 빅테크 뭐 오픈 AI쯤 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좀 생각 정리 중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AI 옵스라는 단어 쓰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AI 옵스란 용어가 있고 제가 알고 있는 AI 옵스는 AI로 이제 그 오퍼레이션을 자동화하는 거를 AI 옵스라고 하는데 예, 저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약간 좀 그런 것도 그냥 혼동이었는데 이제 원래 데브 옵스는 데브와 옵스를 같이 하는 게 데브 옵스거든요. 그죠. 네. 아 근데 사실 데브 근데 옵스는 AI 옵스 하면 AI로 옵스하는 거래. AI로 바뀌어서 이게 왜 용어 패턴이 똑같은데 해석 그러게. 방법이 완전 달라지는 건지. 근데 데브 옵스는 사실 직군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직군이 돼버렸죠. 아니죠, 직군 아니죠. 직군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업계에서 사실 직군처럼 많이 오해를 하죠. 오해라고 네. 해야 되나? 근데 사실 너무 많이 있어서 이제 오해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의미를 착각을 해서 AI 옵스 같은 용어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오해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데브 옵스를 대신해 준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도 그쵸, 우리는 니는 약간 그 데브 옵스를 개발로 운영한다 같은 느낌으로 이해한 건지 물론 우리는 개발도 안 하고 AI로 운영한다 라는 느낌으로 만들어낸 게 아닐까. ML옵스도 똑같아요. ML옵스도 그냥 프린시펄이나 그 ML을 개발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거라서 우리의 개발을 ML옵스를 지켜서 하자. ML옵스답게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게 맞고 직구는 아니긴 하거든요. 직군 아니었어요? 직구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냥 약간 그런 오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용어가 그냥 그 직군을 표시하게 돼버리니까 그냥 아웃사이더님 말대로 그냥 편하게 그냥 그렇게 써버리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약간 언어라는 게 좀 그런 이게 다 느낌이니까. 이데올로기 싸움이라니까요. SRE 팀 SRE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린 데브옵스 아니다. 얼마 전에 트위터도 어떤 글 돌아다니던데 누가 이제 회사의 데브옵스 도입을 망치는 방법 해서 1번 데브옵스 팀을 만든다. 오래된 유머 아닌가요? 또 돌아다니더라고. 네,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원칙은 어디나 다 통용되는 것 같아요. 회사 일에 에자일을 도입하는 방법. 1번 에자일 팀을 만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문화랑 역할을 좀 착각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게 어렵긴 하죠. 네. 올 한 해를 짧게 회고해봤고요. 네. 오늘 방송에서 할 얘기가 딱히 안 정해져 있었어서 그걸 말해도 되나요? 우리 원래 그런 적 업계 많아요. 비밀이었나요? 우리가 그런 적이 비밀이었군요. 많아서. 네. 네, 그렇죠. 요즘 아닙니다. 아까 그래도 한두 개 정도 있지 않았나요? 우리 뭔가 얘기해 보려고 했던 거? 뉴스는 좀 있죠. 뉴스 어떤 사소한 거 있나요? 뉴스들. 코파일럿 AI 공부 안 해요. AI 많죠. AI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얘기해 주세요. 잘 몰라요. AI 잘 모르는데 그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O3. O3 얘기 좀 많은 것 같고. O3 O3 공개된 건 아니고요. 뭐가 무슨 오냐 뭐 얘기 많았잖아요. 우리 안에서. 무슨 오였나요? 오라이온? 오리온의 오다라는 얘기가 또 최근에는 그래요? 근데 그건 챗GPT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GPT한테 물어보면 대답 안 하겠죠. 내부정 챗GPT가 보니까. 아니라 그 오픈 AI가 확실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뭐 걔는 알고 있겠죠. 왜 기자들은 저런 걸 안 물어볼까요? 그래서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 제 원래 최상위 모델이 O1이고 지금 O3가 나온 거잖아요.
O2는 어디 갔지? O2는 그 상표권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O3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예요? 아니, 상표권이 있어가지고 O2를 쓰는 상표권 때문에 네. O2를 쓸 수가 없어서 네. O3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비슷하게 들었어. 아 그래요? 네. 근데 상표권은 약간 업계에 따라 다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아 근데 전 세계 유니크 키가 아니잖아요. 그 미국 안에서의 그 O2가 엄청 보편적인 단어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름이 그래서 보통 원래 풀네임은 챗GPT O3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상표권들이 그렇게 앞에 오픈AI를 붙이거나 이렇게 이어서 붙여가지고 왜냐면 뒤에 것만 가지고 그렇진 겹치지만 않을 것 않으니까 같아요. 그래요. O3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깃헙도 코파일럿 같은 것도 그 실제 제품명은 깃헙 코파일럿이거든요. 왜냐면 그냥 코파일럿이란 건 너무 많이 쓰일 수 그쵸.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었다. 오포 상표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스킵 당하겠죠. 건너뛰겠죠.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아. 사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아 이러고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모두의 로망이죠. 그 메타닷컴 이런 거 가지고 있다가 대박 나는 우리가 거. 지금 너무 변죽만 올리고 있긴 한데 O3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O3가 거의 지금 AGI에 근접한 거 아니냐? 오. 그런 얘기까지 써보실까요? 지금 써볼 수는 없는 거죠? 써볼 수는 없어요. 지금 공개 안 돼 있고요. O3는 공개가 안 됐고 대신에 이번에 챗 GPT에서 뭔가 행사를 했는데 한 12일 동안 매일매일 뭔가 새로운 걸 발표했거든요. 근데 심지어 재밌는 거는 5원 모델이 첫날 공개한 거였어요. 5원 모델이 첫날 공개했는데 O3 모델이 마지막 날 공개한 거죠. 아 그래요? 공개 안 했지만. 5원이 이번에 공개된 거였어요? 네, 이번에 공개된 거죠. 너는 좀 몰랐어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게 좀 재미있었던 포인트인 것 같고 그 외에 뭔가 잡다한 뭐 캔버스라든지 그런 기능들 좀 중간중간에 계속 공개했던 것 같고 그 중간에 이제 구글이 치고 들어왔죠. 갑자기 구글이 치고 들어와서 둘이 비슷해 계속. 제미나이 2.0. 네.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제미나이 2.0 나와서 이제 또 구글한테 한번 맞은 거 아니냐 했는데 O3 공개하면서 또 이제 제미나이가 나왔으니까 O3 공개했을까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묘하게 항상 겹치는 것 같아요. 약간 오픈AI가 약간 얄미운 우등생 느낌 아니에요?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2등이 뭐 하려고 그러면 1등이 자꾸 나와가지고 공개해버리고. 제미나이도 좋대요. 멀티모달 되게 잘 된다고. 네. 그리고 제미나이 그런 것도 있던데 이번에 보니까 비디오 켜놓고 사용하는 거. 그 오픈AI도 비슷한 거 공개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누가 예제를 보여주는데 뭐 게임 화면을 켜놓고 같이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죠. 플레이를 한다고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풀면 좋겠어? 그거 저번에 5월에 공개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데모는? 쓸 수 있는 것 같던데. 지금 네. 2.0에서는 네. 실제로 쓸 수 있는 것 같고 오픈AI는 그거 아직도 안 되죠. 말 끊기. 되는 거 아니에요?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돼요? 누가. 돼요. 돼요? 돼요. 오픈AI 네, 말 끊기 돼요. 챗GPT랑 대화하면서 말 끊기. 네. 돼요? 돼요. 네. 제가 지금 쓰실 수 있어요. 챗GPT를 다이렉트로 안 써서 모르는군요. 챗GPT도 하면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때 영상 나왔처럼 이렇게 카메라 비춰주고 대화하면서 그것도 됐어요. 다 돼요? 좀 카메라까지는 안 써봤는데. 아, 그래요? 그냥 카메라도 나왔어요. 그때, 대화 음성 대화만 해봤어요. 데모에서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저는 마지막에 봤던 아. 거는 롤랭 업데이트 하고 있어서 저는 안 된 것 같긴 한데 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유튜브 보면은 그래서 켜놓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좀 변화가 오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로컬 LLM 얘기를 했는데 로컬 LLM들이 더 무색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난주에는 여전히 의미 있었다고 지난주에 그렇게 피력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재밌었어요. 저도 재미만 있었다. 저도 재밌었어요. 재미만 있었다. 저도 제 AI에 대한 지식을 많이 올리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저런 거. 그 영상 공개 아직 안 하시는 거죠? 아직 안 했죠. 한번 리뷰하고 바로 공개하려고요.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나오면서 이쪽도 계속 붙고 있는 건지 오픈 AI는 소라 드디어 소라 원래 전에는 그냥 제품만 나왔잖아요. 그냥 사실 홍보 페이지만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쓸 수 있게 공개된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나온 거. 눈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원래 있지 않았어요? 이쪽 쳐다보지 말까요? 네, 잘 듣고 있었어요. 저도 제가 막 그렇게 서비스 나올 때마다 찾아보지 않았었는데 저번에는 지금 사실 O3처럼 공개는 됐지만 사실 적은 거나 없다가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된다고 들은 거 같아서 트위터에서 이게 참 어려운 게 너무 많이 공개가 되기도 하고 공개됐다고 하는데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눌러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해 보면 애플이나 구글도 뭘 발표했지만 아직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연매를 하거나 내년에 한다거나 안 나거나 그게 좀 있는데 AI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뭐 공개됐댔는데 뭐 나온 거야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 하나인 이거 끝이야?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챗GPT 4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쓰고 있고 클로드로 뭐 검색하고 퍼플렉서티 쓰고 이런 거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이제는. 클로드 퍼플렉시티 많이 쓰나요? 많이 진짜 많이 쓰. 누가 많이 써요? 회사에서 보면 클로드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막 퍼플렉서티 링크 공유하는 분들도 있고. 퍼블리시티는 SKT가 1년 무료로 해줬잖아요. 뭐 몰라요.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둘이 제휴를 해가지고 SKT 고객은 퍼플렉시티를 1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게 풀어줬어요. 저도 그래서 퍼플렉시티를 쓰게 됐어요. 퍼플렉서티 좋아요. 저희 루비 온 레일즈 그 영상 찍은 것도 바로 띄워줬단 말이에요. 아, 근데 똑똑한 친구예요. 클로드를 많이 쓰는 건 신기하긴 한데 왜 클로드를 쓰시지? 괜찮은 건 유로잖아요. 클로드는. 둘다 유료죠. 예. 유료인가? 유료죠. 근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처음에 클로드가 막 뜨기 시작했을 때는 약간 제가 이해한 느낌은 약간 이과생과 문과생한테 질문하는 느낌으로. 어느 쪽이 이과생인 거예요? 챗GPT가 약간 이과생 느낌이고 클로드가 약간 문과생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저 솔직히 클로드 완전 관심 없었는데 요즘에 커서를 쓰면 커서는 클로드 3.5 소넷이 디폴트거든요. 근데 너무 답변을 잘하는 거예요. 코드 제너레이션도 잘하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클로드 엄청 됐고 제 요즘 체감적으로는 커서가 진짜 대세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커서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커서 안 좋다 그러면 막 북다같이 여러 명 가가지고 대체 뭐가 안 좋은데요?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터서 기능이 궁금하면 채널에 광영 어그로 한번 하면 이제 와서 강의를 막 해주는군요. 커서 뭐 이런 것도 안 되네. 이러면 이제 바로 와가지고. 커서 못 쓰겠네. 이러면 와서 강의해 주는 거죠. 바로 등장할 분들 제가. 근데 이거 약간의 지금 약간의 그게 있어요. 이거 미리 좀 이거 얘기해야 되니까 이거 내가 투자 중인 종목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듯이 이거 유니 사용하고 있다는 걸 먼저 얘기해 줘야 돼요. 아 그래요? 왜요? 유니 커서 사용자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자 대변하고 있잖아요. 회사에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지? 도구의 선택은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의견이고 이건 살사비치의 의견은 아니고. 네. 근데 저는 그 올해를 되짚어 보면은 그런 AI 도구가 너무 일상으로 잘 스며들었다. 이건 진짜. 근데 그거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챗 GPT 유료 모델을 공개했을 때만 해도 약간 저는 좀 회의적이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많이 쓰는 앱이 챗 GPT야. 저도 저 와이프가 일반 사무직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어젠가 산책하면서 나 이제 챗GPT 없으면 일하기 진짜 불편할 것 같아라는 말을 하더라고. 컴퓨터 전공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상에 잘 스며들었구나. 오히려 컴퓨터를 잘 안 하는 분들이 더 오히려 역체감이 훨씬 큰 것 같아요. 훨씬 빨리 도입하고 깜짝 놀라는. 그러니까 별 의심 없이 저는 좀 의심이 좀 많잖아요. 약간 뻥친 것 같은데 막 이런데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코드도 내가 짤 수 있어. 굳이 얘가 다 짜줘도 내가 짤 수 있어. 막 이런 느낌인데. 제가 어제 곰곰이 막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지난 10년을 되돌이켜 보면서 내가 2013년에 도커 0.6일 나왔을 때 도커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사람들이 참 많이 읽어주셨는데 지금 AI 발전이 오기까지 보면은 도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 그리고 그 발전에는 나근님의 글이 있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도커가 이제 너무 당연해졌잖아요. 네. 근데 도커가 등장을 하면서 인터페이스랑 그 방식을 다 바꿔놨잖아요, 완전히. 근데 지금 그거는 디폴트라는 거죠. 그 도커 런 그 방식이 도커가 원조예요? 원조죠. 원조는 아닌데 사실 그건 히스토리를 얘기할 필요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리눅스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원래 있던 기술이에요. 없던 기술을 만든 게 아니에요. LXC. LXC. 그리고 원래 도커를 만든 회사가 어디였죠? 도커 만든 회사가 다클라우드였는데. 다클라우드인데 걔네의 기술력이 뭐냐면은 리눅스 컨테이너를 잘 쓸 수 있다. 그게 기술력이었어요. 그래서 도커를 만든 거야. 근데 그 리눅스 컨테이너를 왜 잘 써야 되냐면은 진짜 그지같이 안 되거든요. 그지같이 안 돼. 그지같이 작동해. 다운되고 접속 안 되고 막 엉망되고 그걸 컨트롤하는 게 도커의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하면서 또 포장을 한 게 원래 그 실행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윤이 배시 파일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실행할 수 없어요. 배시 파일 하나 실행 안 돼요. 그건 포터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딱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미지라는 형태로 만들어 준 거죠, 도커가.
그걸 허브에 그냥 제공을 해줬어. 우리 기억하잖아요. 1기가짜리 이거 이미지 풀 땡겨도 되는 거예요. 약간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표준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런 거죠. 아 도커 대단하죠. 컨테이너 기술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도커는 망했죠. 도커 아직 안 망했어요. 회사가 망하지 않고 약간 큰 게 못 된 거지. 기술 자체는 엄청 잘 된 것 사실 같잖아요. 그 기술 자체도 지금 다 쿠버네티스나 그런 쪽으로 흡수돼가지고 도커가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도커라는 게 뭐 굳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도커 데스크탑으로 형태가 남아 있을 뿐이지. 여전히 필요해요, 사실. 필요한가? 도커. 그래요? 제가 그쪽 생태계를 보면서 좀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대부분이 다 지금 사실 오픈소스가 됐거든요. 그동안 도커들한테 비난도 많았고 아, 그렇죠. 네, 독점하려는 거 아니야? 막 그래서 공개도 많이 하고 다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도커 파일은 살아 있다. 아, 도커 파일은 도커 거다. 도커 파일이잖아요. OCI 파일 같은 건 없단 말이에요. 아직도 나는 이게 너무 짜쳐서 안 만드는 건가? 왜 이걸 안 만들지?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컨테이너까지는 표준화인데 그 앞에 결국 진입점은 여전히 도커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10년을 돌이키면서 좀 느낀 포인트는 도커가 그때 한번 격변을 하면서, 왜냐면 그때 뭐 너굴님이나 아싸님은 같이 이제 공부하고 했었을 때 기억하실 텐데 도커 아무도 인정 안 해줬었어요. 이거 누가 쓰냐고 이렇게 불안한 거 초반에 진짜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너무 표준이 됐고, 근데 그때 한번 격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격변이 클라우드거든요. 클라우드가 있었는데 컨테이너 기술을 도입되면서 여기도 한번 격변이 있었죠. 그러면서 다 도입되고 나니까 이제 AWS 해도 일이면 해도 볼 게 없네 약간.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AI가 나온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다, 근데 도커가 없었으면은 제가 봤을 때 AI 못 나왔어. 진짜로. 왜냐면은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 도커를 진짜 많이 사용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처음 셋업해 준 거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갖다 쓰면서 그쪽 발전이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그 진입 장벽이 원래는 이제 박사나 그런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거 셋업하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일이잖아요. 그 레이어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레이어가 없어졌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지금 길랩 설치가 어렵다고 하면은 아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 처음에 도커 나왔을 때 길랩을 명령 하나로 설치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다들 와 미쳤다 이랬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 아 근데 좀 약간 뭐 맥락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되게 똑똑한 박사였는데 리눅스 다루다가 못했겠다 포기하실 수도 있지만 도커가 그의 선택을 살렸고 그게 AI 논문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그게 맥락이 맞다. 그것도 그런데 올라마 같은 툴을 보면서 도커는 망했지만 그 어떤 인터페이스 안 망했어요. 왜 가만히 있는 회사를 그치. 그 인터페이스라든지 안 망했고 도커는 안 망했지만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런 어떤 실용성 면에서도 많이 흡수가 됐다는 거죠. 그런 철학들이.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 AI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도커가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생태계 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요 최근에 그 생각했는데 허루쿠의 식견이 정말 대단했다. 약간 지금 생각해도 그 12 팩터스라는 그런 미쳤죠. 그거는 정말 이게 미래에서 와서 정의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식견. 물론 도커랑 똑같이 12 팩터의 시대가 왔지만 허루쿠는 그 자리에 있지 허루쿠는 왕좌에서 내려온 상태지만 정말 진짜 대단하죠. 너무 앞서가 오히려 저는 12 팩터 없었으면 사실 도커도 어려웠고 다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지금 컨테이너 시간도 안 오고. 죄송한데 12 팩터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걸 외우진 못하는데. 그게 뭔가 그 허루쿠는 아시나요? 허루쿠는 알아요. 네, 허루쿠가 결국 파스라는 거를 실제로 유용하게 제대로 만든 첫 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스는 일반 기존에 우리가 평생 컴퓨터를 안 꺼도 되는 거에서 돌리던 앱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커 같은 거죠. 자꾸 떴다 내려갔다 컨테이너 시대. 그거의 특성을 정의한 12가지 요소. 현대 모던 앱은 이 12가지 요소를 지켜야 된다. 해서 뭐 특징적인 거 뭐 있죠? 12 팩터에? 뭐 인바이러먼트 분리하는 거. 뭐 환경 컴픽을 분리하고 뭐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12가지로 정의한 그게 있어요. 그걸 12 팩터스라고. 그걸 히로코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냥 허루코가 문서 사이트도 만들어서 공개했어요. 그걸 그거를. 그냥 다들 지금- 그렇게 지금도 있나? 쓰길래 네. 그렇게 그냥 쓰는 건 줄 알고. 이제 표준이 된 거죠. 그게 그냥 지금은 너무 당연해졌죠. 이렇게 안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 같은 느낌으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걔네가 그걸 처음으로 해가지고
했고 이제 다들 그걸 가지고 클라우드 하던 사람들은 그때 다 그거 가지고 공부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걸 하려면 이 철학적인 문서는 뭘까? 이거를 어떻게 분리하라고? 막 이런 느낌? 지금 들어 환경 변수를 안 하면 모르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그 시대. 그때는 이제 그게 기술이었죠. 도커 파일에다가 환경 변수를 어떻게 설정을 가져가 뺄 수 있냐. 요거 환경 변수를 뺐을 때 컴피그 파일 어떻게 주입할 것인가. 그것만 연구했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었군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엔진엑스 같은 거 생각해봐요. 거기다가 변수 바꿔주고 싶은데 환경 변수로 그냥 못 바꾸잖아요. 그럼 텍스트 치환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런 걸 다 스크립트에 넣거나 그런 식으로 환경 변수화 시키는 거죠. 원래 컨피규레이션은 환경 변수화가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도 약간 잊어버린 사이트. 그렇죠. 이거 말고 잊혀진. 낙교님 버전도 있는데. 아 그래요? 공개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오랜만에 저도 해서 이제 코드 베이스는 버전 관리되는 하나의 코드 베이스 하고 종속적은 명시적으로 분리된 종속성. 환경은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면 더 막 디테일이 막 써 있어요. 이런 거. 네, 뭐 포트 바인딩 어떻게 해야 되고 패기는 그레이스풀 셧다운 어떻게 해야 되고 로그는 스트림으로 취급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은. 우리가 도커 쓰면서 고민하던 걸 보니까 여기 다 있었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도커도 만들면서 이 털팩트에서 영화를 이거 시기적으로 얘네가 더 먼저잖아요. 아닌가? 아니 도커가 먼저예요. 이거는 허로코가 나중에 공개했을 거예요. 이 철학을. 그런가? 네. 진짜 딱 도커에서 하는 거랑 완전 똑같아가지고. 네, 똑같아요. 네. 그렇죠.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열고 보니까 이거 도커에서 다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도 시기가 좀 헷갈리긴 하네요. 뭐가 먼저인지. 아무튼 뭐 거기 가서 뭐 옆자리에 앉아 같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차피 다 거기는 다 그 동네 사람들. 그렇죠.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클라우드가 원래 리눅스 컨테이너를 관리를 잘하는 게 기술이었다니까요. 그게 진짜 어려웠었고 그리고 도커도 0.6 이럴 때 보면은 그냥 먹통되고 그런 거 진짜 많았어요. 쓰기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좀 역설적이긴 한데 저 처음에 머신러닝을 하려면 그 텐서플로우 같은 거 쓰려면 이제 리눅스가 필요해서 우분투 이런 거 제일 열심히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리눅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도커가 편해진 이후로 리눅스 공부를 멈췄어요, 사실. 근데 일상적으로 리눅스 너무 많이 쓰는데 공부는 안 하게 됐어요. 그냥 도커풀에서 쓰면 되니까 고장 나면 뭐 다시 다운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 좀 역설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렇긴 하죠. 저는 근데 어쨌건 그렇게 흐름에 봤을 때 도커가 한탕 하고 가고 이제 클라우드에 요 문화가 적용되면서 한탕 또 그렇게 한 3년 흐르고 나서 뭔가 좀 식을 만한 시점에 AI도 AI인데 그 중간에 구글이 사기쳤잖아요. 기억나요? 뭔 사기 쳤어요? 구글이 아니었나? 그 전화 받는 AI 만들었다고. 네. 듀오. 그거 지금도 사기잖아요. 대놓고. 근데 사기인지 모르겠어요. 왜 잘 안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정도 시나리오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죠. 사기는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 하다가 사기 미수. 아니 치지는 않았잖아요. 뭘 팔거나. 뭐 그렇긴 한데 공개는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공개는 했는데 이게 진짜냐 아니냐 막 그런 논란이 일다가 이제 뭐 그때도 AI가 한참 발전 중이긴 했었는데 사실 AI가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최승준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AI 공부 같은 걸 했었는데 그분은 그때 깊게 팠었거든요. 언제냐면은 그 딥 이제 기억도 안 나. 딥 비전 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몰라요. 딥러닝? 딥러닝인데 그 구글에서 만든 게 강화. 딥마인드. 딥마인드 아니에요. 딥마인드 말고 그 이미지 생성하는 거. 그 막 기묘한 이미지 생성했던 거 있잖아요. 막 동그랗게 프랙탈? 프랙탈 딥 뭐가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디퓨전 D3? 디퓨전인가? 테이블 디퓨전? 테이블 디퓨전 말하시는 거예요? 디퓨전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그게 사실은 AI 시장을 바꿔놓은 그 키워드잖아요. 이미지 그 생각 그 AI. 젠AI 만들었던 그건데 딥이 붙어 있는 뉴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나왔을 때 그게 막 그래. 이상한 이미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로 무슨 상도 받고 막 아무튼 막 인정도 받고 막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전시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는 잘 모르겠다. 저는 이거를 대체 어디다 쓸 수 있는 건가. 근데 그때 그게 돌파구가 되면서 그 다음 단계까지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베이스가 되면서 그러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달라졌죠. 특히 이제 챗GPT 나오면서 분위기 완전 달라졌고
LLM이 실용적으로 동작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그 이미지 생성할 때는 실용적이라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냥 뭔가 징그럽고 이상하고 막 그런 이미지를 뭐 어떻게 만들 수 있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쵸. 그랬던 기억이 좀 있기는 해요. 저는 이미지는 모르겠고 그 이세돌과의 바둑이 그것도 그렇죠. 결국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은 그게 거기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근데 저도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한테 AI 어렵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가볍게 받고 어떻게 이겨 이런 느낌으로. 근데 뭐 구글이 와서 한다니까 그냥 볼까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름 정도만 알았지 이세돌이 얼마나 대단한 바둑 기사인지도 그게 끝나고 알았지. 제가 바둑 두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몰랐죠. 그쵸. 그렇게 엄청난 그냥 유명한 사람 뭐 바둑 기사 있잖아요. 그런 이름 중에 하나였지. 어느 정도 대단한지도 모르니까 사실 그게 진다는 거에 임팩트가 어느 정도인지도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고 봤는데 지나서 보면 엄청난 사건이었다. 거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몇 년 안 걸렸잖아요. 그죠. 한 이제는 한 8년? 하지만 챗GPT 나온 시점으로 하면 5년 정도 만에 여기까지 온 건데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아까 말한 건 딥드림. 이 기억 안 나시나요 이거? 기억나요. 이런 징그러운.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요? 네. 이게 사실 안 그거 왜 보여줘요? 왜 그거? 이게 사실 AI의 어떤 돌파구적인 그래요? 그 그런 느낌이었죠. 이미지를 학습한 모델의 중간 레이어를 뜯어보면은 저런 식으로 되게 패턴이 특이하게 뉴럴 패턴이 나오고 막 그랬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이제 AI의 발전의 가장 큰 거는 인터넷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요? 왜냐하면 좀 지금 있으면 MIT 철도 클럽 가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얘기하세요. 근데 지금의 AI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똑똑해졌고 심지어 데이터 이제는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학습했다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최초에 인터넷이란 게 있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데이터가 쌓였고 그거를 이제 기계로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왔고 이제 AI로 나아갔다. 저는 이렇게 이해되는 게 너무 인류 발전사가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렇긴 하죠. 뭐 또 그걸 받쳐줄 뭐 컴퓨팅 기술, 뭐 GPU 기술, 뭐 CPU 기술, 메모리 기술 막 이런 게 다 그리고 클라우드도 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 큰 거를 만들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도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도커가 등장을 해서 저도 이제 초기부터 사용을 했지만 사용자로서 제가 개발자는 아니니까 사용자로서 사용을 했지만 그게 내재화되는 거를 경험을 한 거죠. 이게 도커는 이제 기술이 아니에요. 도커는 그냥 도구일 뿐이야. 처음에는 그게 기술이고 어려운 거였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완전히 내재화돼서 우리 그냥 클라우드나 인프라 문화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누가 도커를 따로 칭하진 않는다는 거죠. 물론 뭐 도구로는 쓰지만 근데 그거를 똑같이 경험한 게 그게 이제 다시 그 클라우드 쪽에서 이런 식의 어떤 접근 서버리스나 이제 도커 같은 것들 컨테이너가 내재화 될 때도 처음에는 그게 하나하나 나올 때 막 일라스터치를 서버리스 쓴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게 내재화되면 너무 당연하게 돼버린 거죠 지금은. 근데 AI도 똑같이 내재화되면서 약간 그게 원래 뭐였지? 라는 시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구체적이고 뭔가였는데 아까 윤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녹아드는 거죠. 그러고 나면 원래 이게 뭐였지? 이거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술들을 경험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그리고 그게 한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에 뭐가 올지 모르겠다. 도커가 예상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는 뭐 당연히 그런 흐름에서 기술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잘 될지 몰랐고 AI도 예고하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물론 몇 가지 돌파구들이 있었지만 이게 LLM으로 튈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LLM 2년 전에 저는 그때도 머신러닝 엔지니어도 일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잘 될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제 역량 바뀔 수도 있고 혹은 제 믿음이 부족했다는 생각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LLM이 언제부터 얘기가 됐었죠? LLM 원래는 있었지 않아요? 근데 그걸 그 전에는 수준이 떨어져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분이 아니에요? ML 쪽에서? 엄청나게 큰 랭귀지 모델을 만든데 그리고 그게 성능이 좋대라고 했는데 저게 진짜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 저게 뭔가 인간의 삶을 바꿀 기술일까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그 정보를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까지 빨리 삶에 녹아들고 그게 서비스로 나올 줄 몰랐어요. 진짜 챗 GPT 같은 서비스는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OpenAI가 채팅 형태로 만들기 전에도 LLM이란 말을 들어본 것 같긴 하거든요. 챗 GPT. 챗 GPT는 근데-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주로 이제 콘텐츠 제너레이션 쪽에서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 어떤 문학가의 형태로 소설을 쓴다. 그런 소설을 뭐 몇 문단 써봤어. 근데 완전 너무 비슷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그게 우리한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챗봇 형태로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나한테 유용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상상을 하면은 예전에 유럽 사람이에요. 근데 저 대서양을 건너면 뭐 대륙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배를 보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콜럼버스가 어디 간대. 그렇죠. 약간 콜럼버스가 간데 뭐가 있대 그랬는데 신대륙이 발견되고 그게 미국이 되고 지금 미국이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약간 제국주의. 갑자기? 아메리카 원래 있었는데. 뭐 아무튼. 원래 몰라요. 그러네요. 인지형 제 인지를 말한 거예요. 약간 예시 가지고. 근데 저도 막 아니, 그걸 그냥 재미로 역사를 그런 거고. 찾아본 거 아니지만 옛날에 봤던 정보 보면 원래 LMM은 있었는데 데이터를 많이 넣을수록 많이 넣는 게 그 기본 컨셉일 거잖아요. 근데 넣을수록 계속 똑똑해지지 않고 그렇게 효과가 안 좋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너무 엄청 넣은 게 많아지니까 갑자기 성능이 뛰는 시점이 어디가 있었다. 근데 그전에는 컴퓨터 파워가 안 되니까 그렇게 때려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다가 그 임계점을 넘으면서 저 시대가 좀 온 거. 저는 근데 그 마인드가 너무 신기해요. 예를 들어 한 번 훈련하는 게 막 몇백억씩 됐을 텐데 딱 몇백억 써서 훈련했어요. 근데 애가 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또 돈을 넣고 또 넣고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몇백억 했는데 안 돼. 더 많이 넣어봐.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사고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그가 진짜 샘 알트만이나 이런 뭐 일론 머스크나 초기에 막 1조 원씩 투자해가지고 AI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믿음이나 미션 의식이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 거 좀 고민해보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데 이제 또 너무 가까우면 또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사실 챗GPT가 처음 3, 그 1, 2는 제가 잘 모르겠고 나왔을 때 솔직히 말하면 인류가 다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그때 나중에 비하인드 들으면 내부에서는 이걸 오픈할지 말지 이게 되냐 안 되냐라는 논란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이거 뭐 논란의 여지가 뭐 있어요? 다 보면 깜짝 놀랐는데? 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내부에서는 우리는 갑자기 이걸 봤지만 걔네는 계속 보고 쓸 거잖아요. 거지 같은 애들부터 챗GPT까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판단이 약간 이게 얼마나 유용한가? 이런 생각을 들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보는 이건 무조건 나가야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돈 문제 아닌 다음에야 막. 그리고 막 O3가 엄청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박사생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 박사생급이 나왔다. 그럼 걔가 앞으로 풀어낼 인류의 다양한 문제 있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 대체하는 거 말고 정말 어려운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걸 엄청 가속하면서 풀어낼 텐데 그럼 그 기반에서 쌓아 올리는 인류의 과학 기술력은 또 얼마나 퀀텀 점프를 할까 그런 것들이 약간 새로운 도커가 나온 것 같은 거 이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 올해 연말에 좀 했던 것 같아요. O3 보면서. 근데 저는 아직 제가 O3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AI에 좀 그렇게까지 고의적인 느낌은 아니라서 저는 약간 테드 창의 말이 되게 많이 생각나거든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AI가 나올 수 있던 건 이제 인류가 그동안 쌓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건데 지금부터는 이제 벌써 뭐 그런 것 같은데 AI가 만드는 컨텐츠가 벌써 뭐 더 많아지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자가 학습한다는 얘기도 있고 막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러면 AI가 학습한 걸 가지고 자기가 학습했을 때도 지금 이런 진보를 계속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사실은 발전이 멈추는 거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 박사생 O3가 만든 콘텐츠로 나오는 다음 뭐 O5, O7, O6 같은 애들은 훨씬 더 수준 높은 박사생이 돼야죠. 지금 O3랑 똑같은 박사생이면
발전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 약간 근데 그게 될까 안 될까는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해요. 근데 사실 쓰레기 같은 데이터도 엄청 많이 나오니까 다 퀄리티 있는 것만 하죠. 물론 인류도 쓰레기 같은 데이터를 많이 만들지만 그게 참 궁금한 거. 저는 조금 걱정하는 편에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직은. 저는 그리고 약간 이 인공지능 쪽 하면은 지난 딥러닝 생각하면 지난 한 10년, 5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시즌에 동일하게 뭐 프론트엔드 기술도 엄청 발전하지 않았어요. 리액트라든가. 아 근데 AI랑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냉정하게 얘기해서. 개인의 의견이신가요? 도커의 발전 어떻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AI랑 근데 약간 너무 2024년이 기념비적인 해인 것 같아서 AI를 놓고 봤을 때 뭐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공감이 간다. 2023년에는 2003년이 기념비적인 해였잖아요. 매년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약간 2022년부터는 적어도 매년 기념일도 그리고 사실 너무 기념비적인 게 25년 어떻게 됐죠? 지금 노벨상을 줬잖아요. 지금 그 알파고 만들었던 허사비스? 호마비스? 하사비스? 하사비스가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런 지금 일이 펼쳐지고 있고 한강도 받았습니다. 뭐 한강 작가님 받은 거야 뭐 하사비스가 말할 것도 없고. 화학상 받은 받은 거죠. 뭐 그리고 심지어 AI가 지금 물리학상도 받았죠. 알파고로 네. 받은 거 아니죠? 그거 지금 알파고로 받은 거 네, 아니에요. 알파폴드로 알파폴드. 받았잖아. 네. 그걸로 연구한 결과가 이제 화학적인 성과가 있다 그래서 그렇죠. 노벨상의 해기도 하고. 하지만 더 올라가 보자면 역시 클로드 셰넌이 있었다는 거. 정보 이론을 만든 네? 클로드요? 클로드 셰넌 정보 이론을 만든 클로드 정보 셰넌. 이론. 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 디지털을 만든 거 0과 1. 모든 정보를 0과 1로 만들 수 있어야지 지금의 어떤 세계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기론을 만든 게 이제 클로드 셰넌이죠. 근데 클로드 셰넌은 노벨상을 받지 못했거든요. 진짜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줄 거면. 클로드 셰넌이야말로 딥러닝의 아버지예요 사실. 그 엔트로피 이론이 클로드 셰넌이 만든 거예요. 엔트로피 이론이 클로드 셰넌이 만든 게 아니죠. 엔트로피 이론을 컴퓨터에 가져다 쓴 게 클로드 셰넌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엔트로피 이론에서 지금 딥러닝이 다 발전한 거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듣는 분들을 위해서 클로드 셰넌이 누군지부터 좀 흥분하시기 전에 우리 설명해 주시면. 디지털 시대의 아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라는 말을 만든 분. 저는 그냥 딥러닝은 제프리 힌튼의 백프로파게이션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제프리 힌튼이 딛고 일어난 뒤에 기술까지 사실 잘은 몰라요. 아니 이거 뭐 거의 뭐 컴퓨터의 히스토리 다 따라가면 그렇죠, 다 나오지 않을까요? 앨런튜닝 가야 되고. 아니야. 근데 원진이도 중간에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클로드 셰넌은 빌 게이츠도 있고. 클로드 셰넌은 독보적이긴 하죠. 이 사람이 없었으면 그 이후에 컴퓨터라는 건 존재할 수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AI가 좀 제일 최신이니까 과거로 가면 과거엔 다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닌 것 빌 게이츠가 없었으면 저는 PC가 없었고 그 돌파라는 거를 아이폰이 없었고 누군가 해냈을 수도 있지만 네. 정보 이론은 아닌 것 같다. 정보 이론 안 돼. 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정보 이론이 없었으면 아마 100년은 늦어지지 않았을까. 아직 우리 아날로그 컴퓨터를 고민하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AI가 있어도 여전히 인터넷이 너무 멋있는 사람이라서 인터넷이 각자의 팀버너 3. AI가 지금 AI 있는 건 데이터가 있는 거고 데이터는 인터넷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인터넷에 그렇죠. 대한 사람 그리고 아직 여전히 웹 기술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그쵸. 관심이 많아요 저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큰 혁신 중 하나가 인터넷에 그러니까 인류에 바꾼 것 중 하나가 최근에 인터넷이고 사실 그 뒤에 다 도커. 그러니까 다 비율을 그렇죠. AI도 그렇고 자기가 제2의 인터넷만큼의 혁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수년간 블록체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고 지금은 AI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우리 그때처럼 이제 삶이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조금 유튜브나 이런 거 볼 때 좀 짜증나는 포인트인데 뭐 약간 이렇게 비판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 닷컴 버블 때도 그랬다. 하지만 이겨냈다. 근데 이겨낸 건 이겨낸 거고 걔네가 이겨냈다고 지금 있는 게 이겨낼 수 있는 거나요? 물론 블록체인 쪽에서 훨씬 그런 게 많았죠. 그때도 다들 뭐라고 했지만 결국은 되지 않았냐. 그렇게 AI는 먼저 말하시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된다고 말한 건 다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진 않잖아요. 네. 약간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재밌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떤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살아남긴 했는데, 근데 사실 저는 비트코인이나 어떤 코인이 아까 얘기했던 관점에서 도커나 AI처럼 우리 삶에 내재화된 것 같진 않거든요. 저도 전혀 안 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웹3 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데 웹3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리고 약간 그건 훨씬 전부터 얘기했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자리 잡은 기술들은 점점 손에 잘 안 잡히게 되는 것 같다. 너무 녹아 있어서. 근데 내재화 안 돼 있다고 말하긴 좀 그렇잖아요. 한국인의 3분의 1이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 아니야, 그거는 투기 수단으로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기술이 거고. 내재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걸 사용해서 뭐 유의미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트코인만으로 할 수 있는 유의미한 뭐 교환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뭔가 유의미한 걸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도커나 뭐 아까 AI나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자체를 지금 바꿔놓고 있으니까 그렇죠. 확실히 다르죠. 그런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유용한 기술이고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건 알겠어. 코인이랑 좀 별개로 그 기술 자체가. 근데 뭐 어딘가에 쓰고 있긴 한데 사실 뭐 그거 없어 대충 믿고서도 잘 돌아가고 웬간하면 그래서 저도 블록체인에 상처 입은 게 있어서 고의적이진 않지만 블록체인에도 약간 그런 거.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그걸 왜 굳이 분산해서 해야 됩니까? 라는 거에 답을 못하죠. 90 진짜 넉넉히 봐줘도 95%는 그 질문에 대답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작이 분산이 처음부터 목적이었고 나머지는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대부분 결국 자산 증식 말고는 아무런 그걸 못 주고 있는. 물론 자산 증식으로는 이렇게 될지 몰랐지만 엄청난 혜택을 줬죠. 누군가한테는 절망이겠지만.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그 다음에 A가 나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수년간 그 웹3와 블록체인의 가치가 뭐냐라는 거와 이제 많은 논쟁과 그런 걸 보는 게 좀 피곤했는데 그냥 챗GPT가 딱 보여준 이게 효용이야. 이런 효용을 이 정도 돼야지. 이런 걸 보여주면 이제 나머지는 일단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죠. 왜 뭐 페이퍼로 왜 블록체인이 인류에게 유용한지를 몇 줄짜리 쓸 필요 없고 그냥 보여주면 느낀 사람은 쓰는 사람이 효용이야 효용인 거지. 제공자가 이건 효용입니다라고 아무리 해봤자 이제 블록체인에 오면 달걀을 다 추적할 수 있어요. 막 이런 건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냥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이제 AI로 그냥 분위기가 싹 넘어갔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AI를 그 로컬 LLM부터 좀 쫓아가기 다시 시작해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약간 또 다시 디스토피아를 느끼고 있어요. 디스토피아? 좀 힘들다. 아 이거 쫓아가기 힘들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기술적인 거 말고 다른 의미에서 봤을 때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리 한 지난 5년 정도로 휩쓸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구독자거든요. 기억하시죠? 모든 것들이 구독자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일회성 구매가 사라지고 뭔가 일회성 구매를 해야 되는 앱조차도 구독자를 붙이고 의미 없이 클라우드 기능 붙이고 이거는 클라우드 기능이 필요 없는데 약간 왜 이렇게 만든 거지 싶은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런 어떤 프라이싱 모델이. 그리고 그런 프라이싱 모델이 이제 미래라고 이제 막 주장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근데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회성 구매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제가 서비스 만들면 전 구독자 할 거예요. 구독자를 만들어 버리면은 어차피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구독한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구독자도 좀 함정이 있는 게 우리 44비 추원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방치하게 되는 게 좀 있어. 그렇죠. 뭔가 끊기는 좀 뭔가 아쉽고 잘 쓰진 않는데 단호하게 끊긴 좀 힘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선 끊으세요. 그리고 더 필요하면 또 다시 구독하면 제 되잖아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프라이싱 모델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 그리고 카드 갱신할 때 바꾸러 다니는 건 너무 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엊그젠가도 그 그래픽 에디터 같은 거 하나 써보고 싶어가지고 캔바를 또 보는데 칸바를 보는데 칸바를 구독을 해야 되나? 고민이 드는 거죠. 이거 하나 구독하면 또 10,000원이 한 달에 나가는데 제가 좋아했던 옴니그래플은 오프라인이죠. 옴니그래플 말고 루시드 차트. 옴니그래플은 일회용 구매였죠. 그거 다 구매해서 비싸게 주고. 근데 또 보면 요즘에 또 클라우드로 하니까 루시드 차트 같은 거 보면 또 쓰고 싶거든요. 이 구독해 놓으면 또 10,000원씩 나가. 지금은 엑스칼드로. 엑스칼드로? 네. 그런 거 많이 쓰나요? 네, 지금 루시드 좀 전체나. 그래요? 무시대적인.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두 개나 구독하고 있고 그런 좀 뭐라고 하지? 그
어답터? 얼리 어답터들은 그런 두 개 다 구독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AI로 넘어오면서 본 건데 제가 느낀 건 AI 모델이야말로 구독제의 끝판왕이다. 얘네는 진짜로. 왜냐면 AI 모델은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독제를 만들 때 사실은 구독제라는 것도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나는 왜 구독제야? 컨텐츠 OTT에서는 우린 컨텐츠를 만들어 주잖아. 근데 컨텐츠 고정돼 있으면 사실 훨씬 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뭔가 클라우드 기능을 제공해 주잖아. 어도비가 왜 구독제여야 되죠? 근데 갑자기 클라우드 기능이 들어갔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린 구독제야. 5만 원씩 내.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AI는 그 자체로 효용을 제공하고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제를 하기 위한 명분이 너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독자가 아닐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뭐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구독자가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AI 파워를 쓰고 있잖아. 챗 GPT API를 쓰고 있잖아. 그럼 너 구독자로 돈 내야 돼. 일회성 구매는 없는 거죠, 더 이상. 그건 AI 전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구독자를 이용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AI 와서 더 명분이 확실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AI 프로그램들은 여기서 로컬 LLM이 근데 등장할 때가 제가 아닌가요? 그걸 고민해 봤거든요. 근데 로컬 LLM에 등장할 자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너굴님이 쓰시는 건가요? 와프? 와프 쓰시죠? 와프를 보면 느낀 건데 2024년에 새로운 터미널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터미널 어플리케이션으로 돈을 벌겠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2024년까지 없었어요. 언제 나온지 모르겠지만 와프 이전에 없었어요. 아 그래. 왜냐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돈을 벌어? 오늘 밤에 고스티 나오는데. 아 그래요? 뭔지 네. 모르지만 고스티. 걔도 그건가요? 터미널? 하시모토가 만든 터미널? 네, 터미널 오늘 앱을 기대되는군요. 26일 공개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오늘 26일이니까 미국에서 공개하니까 아마 오늘 밤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윈도우가 명령 프롬프트를 방치한 이유가 있어요. 거의 20년 넘게 방치했잖아요. 그거. 네. 이런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을 지금 MS 도스 시절에 쓰던 거를 갖다가 지금 윈도우에 박아놓고서 그렇게 방치를 했잖아요. 오늘 좀 텐션이 높으시네요. 그렇죠. 아니. 오늘 화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봐봐요. 우리가 그 맥을 써도 터미널만 쓰는 분도 되게 많은 거 아시죠? 나는 터미널만 써. 그리고 조금 좀 관심이 있으면 아이텀 쓰거든요. 그 이상의 필요가 없어요. 그걸 돈 주고 쓴다? 뭐해?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와프를 보면은 와프는 제가 봤을 때 터미널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라이싱을 만들 수 있으니까 나온 프로그램이야. 근데 그 프라이싱이 뭐냐? 효용이 있잖아요. 그래도 효용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효용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장 자체가 없다는 거죠. 누가 터미널 돈 주고 써요? 쓸 수도 있죠. 그거 극소수라는 거죠. 회화만 극소수. 예뻐도 결제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극소수라는 극소수. 아, 이 예. 개발자 뭐 얼마나 되고 이 시장이 얼마나 작고. 우리는 극소수가 돼버렸다. 근데 구독제도 이상한 데가 있긴 한데 저는 구독제가 오히려 약간 윈윈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벤이 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전에는 사실 돈을 또 받으려면 새 버전을 만들어야 됐거든요. 새 버전 때는 돈 받았어요. 일회용 판매라고 끝나지 않고 맞아요. 한 번 주면 이제 뭐 원패스워드 3 판 다음에 돈 받으려면 원패스 4를 만들어서 이제 넘어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사실 그 회사도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너무 짜잘한 거 가지고 4를 돈이 좀 딸리는데 올라가면 욕 먹을 거고 그리고 큰 기능 만들려면 너무 어렵고 막 이런 게 있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 저도 사실 저는 돈은 많이 나가지만 옛날보다 훨씬 편했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원패스워드 3를 너무 잘 쓰고 있는데 4가 나왔어. 근데 아씨 이걸 살까? 3로 그렇게 불만 없어. 그럼 이제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거죠. 최대한 버텨봐. 좋은 기능 막 나왔는데 못 써. 막 이런 게 막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패스워드 3를 산지 3년이 된 다음에 4가 나올 수도 있지만 3개월 된 다음에 4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소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쵸, 마음이죠. 되게 짜증 나는데 구독제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원할 때 들어갔다가 원할 때 빠질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옛날처럼 꼼수로 막 괜히 갑자기 막 버전 막 올리고 그럼 막 그 신뢰도 낮아지거든요. 쟤네는 싸게 판 척하지만 이제 할인한 거 보니까 다음 달에 새 버전 나오려나 보네. 이런 거 하고 막 그런 거 없이도 진짜 제품에만 집중할 수 있고 이런 저는 그런 게 되니까 서로 좀 윈윈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거엔 공감은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구독자가 나오면서
사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료가 엄청나게 비싸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쓰는 돈이 소프트웨어 뭐 이번 달 하나 쓰면은 뭐 1년 정도 쓰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매달 한 10만 원 정도씩 나오는 거죠. 뭘 어떻게 써도 줄여도 또 다음 달에 새로운 거 써보고 싶고 그러면은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회사 입장에서도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많이 계약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를 한 사람 두 사람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벌크 계약해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협업하는데 그 회사 쓰려면은 만드는 회사 말고 회사 그렇게 보면은 200시트, 300시트를 구매하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더 골치 아픈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개 구매해가지고 뭐 돌려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같이 쓰려면 이거 그냥 너희 것만 쓰게 하면 딴 사람들 못 보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또 고민하게 되고 그런 뭔가 피로감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근데 어쨌건 저는 그게 장단이 있다고 생각은 되는 공감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와이프 같은 걸 보면은 지금 에릭님도 써주셨는데 너무 잘 쓰시고 계신다고 써주셨는데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와이프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은 맞지만 사실은 개발될 수 없었던 프로그램이다. AI가 없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나오면서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상상력이 어쨌건 발휘가 돼서 얘가 처음으로 나온 거고 그리고 얘네 지금 클라우드 소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근데 GitHub은 있어요. 되게 재밌잖아요. 거기다 이슈 열어놓고 이제 막 받고 있는데 누가 로컬 LLM 열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안 열어주죠. 당연히 안 열어줄 거고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얘네 존재 이유의 어떤 돈을 받는 그거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열어주죠. 그리고 열어주면 더 좋아. 왜냐면 돈 받고 열어주면 돼.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나는 앱 레이어이기 때문에 앱에 있는 기능들은 내가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짜로 열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독은 하고 네가 연결해서 써. 그럼 내 컴퓨팅 파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개꿀이잖아.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 벤이 개인 소프트웨어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 회사에서 쓰는 사스 같은 서비스도 이제 오랫동안 사스가 있다가 이제 설치형을 이제 엔터프라이즈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니네 회사에 설치했어 이렇게 하다가 제가 느끼는 요즘 최근 몇 년간의 추세는 컨트롤 플레인만 걔네 가지고 있고 나머지 컴퓨팅 파워는 다 우리 AWS나 GCP에 있는 게 올려라. 요즘 추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거기에다 운영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우린 데이터가 절로 가는 게 싫은데 그쵸. 느린데 이런 게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쟤네도 이시트 죽으면 원래 자기네가 다 해줬어야 되는데 귀찮아. 안 해도 그건 니네가 해. 뭐 옛날처럼 죽지도 않고요. 니네가 해. 대신 여기는 어드민만. 우리는 어드민만 운영해. 요게 그게 사실 흐름으로 보면 비슷한 흐름 같아요. 컴퓨터 파워는 네가 써. 돈 많이 쓰려면 네가 많이 써. 그리고 이게 약간 묘한 게 컴퓨터 파워과에 거에 가면 비용이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자기네 컴퓨터 파워를 하면 그럼 내가 A 서비스 쓰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 그러면 부담돼. 근데 A 서비스는 100만 원이고 우리 AWS 컴퓨터 파워가 900만 원이 나가는 거 이거 괜찮단 말이죠. 왜냐면 이거 약간 조삼모사인데 이거 똑같은 돈이 나가지만 이거는 우리가 쓴 거 같은 느낌이고 쟤네는 쟤네 주는 느낌이라서 이게 이거 딱 바꾸면 맞아. 조금 싸게 100만 원이면 가입하지 뭐 이렇게 하고 가입을 한다. 사실은 어차피 1,000만 원인데. 그렇죠. 어차피 1,000만 원인데. 아니면 더 들어갈 수도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100만 원밖에 안 쓴 거예요. 이거 1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우리 AWS 비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많이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AI의 어떤 핵심 전쟁력은 AI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는 챗 GPT가 가지고 있는 거죠. 와이프가 쓰는 것도 챗 GPT나 클로드나 이런 거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 뒤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 앱 레이어에서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줬을 때 그랬을 때 이 앱을 돈 주고 구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컬 LLM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앱이 없으니까. 아니면 와이프 같은 게 오픈소스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누군가 그렇게까지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공감해요. 약간 AI 어플리케이션에서 진짜 역량은 AI 자체를 잘 만드는 역량은 사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약간 또 어나더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인 거고 사실 그 회사 역량은 이 AI를 어떻게 응용해서 어떤 문제를 잘 풀어내냐 이게 핵심이죠. AI 자체를 잘 만든다기보다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나경님이 분노하시는 포인트 제가 이해하는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구독자 안 해도 될 소프트웨어들이 AI를
넣은 다음에 구독제로 가는 경향이 있을 것 같다 앞으로. 그리고 심지어 보인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모든 게 다 구독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약간 AI가 약간 들어가면서부터 그게 좀 가속화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내가 챗 GPT를 해결하거나 두 개 별도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거죠. 새롭게 느낀 건 GPT로 가는 인터페이스가 생각보다 불편해서 그 AI를 인테그레이션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꽤 설 자리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 많이 해요. 진짜 좋아서. 재밌는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구독자 얘기 나와서 저도 요즘 그 생각 많이 하는데 구독제를 관리해주는 중간 서비스가 있으면 세뎁. 세뎁? 그거는 그렇긴 하지만 세뎁은 그 회사끼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내가 쓸 수가 없으니까. 세뎁이 뭔가요? 너무 훅 들어갔어. 세뎁은 유료 앱 패키지 아니에요? 네, 유료 앱 패키지. 그러니까 구독 앱 패키지. 네, 구독 앱 마켓플레이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뎁이란 마켓플레이스에 월 결제료를 내고 거기에 원패스워드 같은 바텐더 이런 윈도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맥용 앱들이 유료 앱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나는 그 구독자만 내면 그거는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다. 네. 저도 그걸 쓰는데 근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구독자가 은근히 해지하는 게 너무 귀찮아. 아니면 중간에 잠깐 멈추는 거. 사실 그런 경우 그쵸, 많거든요. 그쵸, 그쵸. 이번 달에 내가 이 서비스를 한 번 아예 안 쓸 건 아닌데 이번 달은 한 번도 안 썼어. 그런 경우 이런 많죠. 경우 꽤 있거든요. 근데 이번 달은 쓸 것 같아. 그러니까 또 해지는 못 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토글로 쉽게 한 곳에서 샥샥샥 하는 약간 중간에서 구독 클라우드. 그쵸. 돈 쓰는 만큼은 돈 낸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가 AI 같은 건 못 만드니까 저는 뭐 사업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 중간 청바지 사업 같은 거에 관심이 더 많거든요. 난 어차피 그런 거 못하 혁신은 그냥 못하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AI에 누가 얘기던 이게 이제 구독제 같은데 이 구독 관리 클라우드를 이제 구독제로 파는 거죠. 한 달에 1,000원 내면 너 이제 편하게 껐다 켰다. 나중에 그 구독 클라우드를 구독 관리해주는 구독 클라우드. 1,000원 내면 당신은 한 달에 평균 5,0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괜찮은데요? 그쵸.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아마존 프라임을 제가 3달째 한 편도 못 봤는데 이걸 매달 끊어야 되는데 근데 또 카드 사이트 들어가서 끄고 하려면 너무 귀찮아. 어떻게 할 수 있지? 근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내가 계정을 넣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모든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수의 구독을 긁어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API가 있긴 해야 되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API가 그렇죠. API가 없으니까 약간 오픈 토스 같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러면 내가 아이드 패스워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열어서 대신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긴 하죠. API를 안 만들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역설적이지만 API 시대가 끝나가고 있잖아요. API로 뭔가 제공해주고 사용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는 뭐 그냥 API 없어지니까 알아서 크롤하는 시대로 가버렸잖아요. AI가 등장하면서 재밌는 것 같아. 근데 CP도 가끔 얘기하지만 그리고 AI가 사실 인류한테 주고 있는 영향이 엄청 커서 저는 사실 그 부익부 빈익빈이 훨씬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 제가 와플을 얘기하는 게 와플을 딱 켜면은 그 일단 가입을 안 하면 사용할 수가 없고요. 잠깐 사용해볼 수 있는데 AI 기능을 못 써요. 근데 가입을 해야 되고 어차피. 그리고 설정 창을 열어보면은 이번 달에 남은 질문 요청 횟수 이런 게 딱 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한이 있는 거 싫어. 내가 제한을 다 못 채우더라도 제한이 있으면 일단 뭐가 기분이 나빠. 내가 제한을 채울 것 같아.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제한이 크지도 않아. 보면은 질문을 할 수 있는 횟수는 50회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몇 번 하면 끝이거든요. 거의 실제로 이걸 내 실무에 쓴다고 치면은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이거는 완전히 유료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공해 주는 특별한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는 뭐 사실 터미널만 쓰면은 전 아직도 그 탭 기능도 안 쓰거든요. 왜냐면 다 티먹스를 쓰니까. 티먹스를 쓰면 되죠. 탭이 왜 필요해? 그런 입장에. 왜냐면 탭이 있는 거는 티먹스 세션을 여러 개 만들기 위해서. 티먹스는 CLI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또 탭 기능 관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탭에 탭을 띄우는 그런 탭이라고 느낌이죠. 그랬어. 탭으로 자동 완성 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 탭 말고 그 여기 터미널 탭. 세션. 네, 네. 근데 그 티먹스가 있으면 터미널 세션을 CLI 여러 개 띄워놓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이제 프로젝트마다 띄워놓으면 여기 탭이 여러 개가 되고 티먹스 세션도 여러 개가 되고 그런 식으로 쓰니까 사실 제가 쓰는 패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거 자체는 아이템즈가 훨씬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와프가 빠르고 좋긴 한데
인터페이스가 되게 난잡해요 사실. 그러니까 아이템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막 갑자기 프롬프트 창 뜨고 명령어 하다가 프롬프트로 바뀌고 막 그러거든요. 그 통합을 위해서 그런 거긴 한데 그렇게 봤을 때 이거의 진짜 장점은 사실 AI 기능밖에 없는 거죠. 명령어로 지금 여기서 뭔가 만들다든지 뭔가 옆에 프로젝트 같은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자동화하는 그런 걸 좀 더 추가해 본다든지 그런 거에 있는데 그거를 쓰는 거는 무조건 돈 내고 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 내고 쓰시나요? 아니요. 아 그냥 무료로.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20번을 다 아. 질문을 못해서 근데 원래 와프의 첫 장점은 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와프에서. 그냥 완전 통합돼 있어요. 그게 뭐 매력 포인트 아니었잖아요. 네, 원래는 처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자동 완성이랑 약간 리치한 맞아요. 터미널이 원래 특징 아니에요? 20세기의 터미널을 다시 만든다면 그쵸, 라는 그쵸.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나왔죠. 근데 지금은 뭔가 AI가 중점이 된 거예요? AI가 나오면서 유료화에 좀 펌프를 잘 받은 것 같아요. 아 그 전에 무료였나요? 유료화 계획이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고스티가 나오면 또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러니까 제 말이 딱 맞는 거죠. AI를 도입하면서 유료의 명분이 생기는 거지. 유료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유료가 계획이 없었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컴퓨터부터 인터넷까지 그 동안에 이렇게 연구한 거 봐도 그런데 보통 기술이 발전을 하면 중간이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아예 뭐 예를 들어 AI 나오면 AI 잘 쓰는 층 아니면 돈을 낼 수 있는 층은 살아남고, 그러니까 그 직군에서 진짜 인류라고 할 수 있는 뭐 상위 10% 같은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 기술을 쓰는 것보다 싼 사람들 또 살아남고 요 중간이 싹 없어지는 게 보통 여태까지 AI가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많은 기술에 대해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그 업종에서 자기가 인류까지 될 정도의 열정이나 실력은 없지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기술의 등장으로 여기가 없어지고 더 낮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적으로 옮겨가야 되는, 아니면 그 경쟁 위로 올라가던가 요런 게 사실 약간 인류의 문제인데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죠. 쉽지 않죠. 근데 이제 AI는 그 훨씬 심할 것 같아. 약간 제가 느끼는 느낌은,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번에 GPT 프로인가요? 엄청 비싸잖아요, 그건. 그쵸. 처음 보는 구독 가격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의 그 정도인 거고, 사실 거기에 아마 O3 같은 것들이 이제 아마 제일 최상급이란 것들이 그쪽 먼저. O3는 더 비쌀 것 같아요. 더 비쌀 것 같은데 더 비쌀 것 뽑히겠죠. 그러니까 O5 나오면 O3가 글로 내려오고 이러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차등을 둔 거니까. 제가 느낀 거는 지금 아까도 잠깐 우리 앞에서 그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원 모델 같은 경우가 지금 일반 사용자들, 그러니까 프로인가요? 프로 말고 뭐지? 우리 플러스 사용자가 맞나요? 그 구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자꾸 비활성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밋이 있기는 있어요. 많이 쓰면 리밋이 뜨고 그거 채우면 리밋이 될 거다라고 얘기는 해주는데 그걸 안 채워도 가끔씩 이제 그 모델 선택창을 열어보면은 5원이나 5원 미니가 그냥 블락이 돼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5원 모델이 굉장히 사실 추론 성능을 많이 쓴다. 그렇겠죠. 굉장히 무거운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냥 제공해주기는 수지타산에 안 맞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추론 수준이. 그리고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수십 번씩 막 추론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까 그 윤이 얘기해 주시지 않나요? O3가 O3가 엄청 O3. 그 띵킹 하는 동안 되게 여러 번 추론하는 거라서 많이 추론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부에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컴퓨팅 파워를 굉장히 많이 쓸 거고 그렇죠. 그 가격이 비합리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챗 GPT는 어차피 손해를 보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30만 원을 받아도 얘네가 하고 있는 건 더 실험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30만 원을 받아도 손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그것도 공평한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뭐 인터넷 나오고 컴퓨터 나왔을 땐 그걸 이제 잘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능력이 좋은 사람이 결국은 된 건데, 뭐 그거를 시대를 못 따라왔다고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AI는 느낌에 이건 약간 자본력 싸움 같다. 그러니까 네, 물론 AI 잘 쓰는 사람들이 있죠. AI에 더 활용하고 그런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지만 그거 이전에 내가 박사를 옆에 비서로 두고 일하는 사람과 무료 모델을 쓰고 하는 사람의 능력 차이를 얘가 되게 많이 다르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나? 근데 그게 약간 AI 쪽은 구독자처럼 되게 결국은 3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이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네.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저는 그거는 애매한 것 같아.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30만 원 너무 싼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근데 제가 말한 건 네. 30만 원이 싸다고 해서 모두가 30만 원 하면 100만 원짜리 플랜이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결국 자본 시장이라는 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30만 원 싸니까 야 이거 이제 기본 인류가 사는 비용이야. 100만 원은 좀 비싼 것 하고 같은데. 30만 원씩 하고 가기에는 결국은 이제 돈 더 높은 계층에 뭔가 나오고 그게 하는데 요거는 능력 싸움이기도 하지만 돈 싸움이 그냥 개인적인 우려긴 합니다. 우리 아빠가 부자라서 어. 100만 원짜리 GPT 모델을 옆에 앉혀주는 거라 그쵸. 우리 아빠가 정말 노력해서 30만 원 가끔 해주는 거라 이러고 아, 나 근데 물어봤는데 답변이 달라 내 친구랑 아 그렇죠. 아, 아니면 더 우울한 얘기하면 나 이번에 20번 다 썼는데 네 거 한 번만 질문해 보면 안 돼? 리미트 공유해줘. 이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한 번 쓸 때 10,000원씩 줘. 아 그게- 와프에 막 내 거 높은 거 플랜 구독하면 50개 공유할 수 있는 거 생기고.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 뭐 글로 안 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기술 발전 안 할 수 없는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 근데 저는 또 염려되는 거 그리고 비익분 부익분 생기는 거 좀 걱정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인류가 얻을 이 편의성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박사급이나 혹은 얘가 의술이나 법학을 잘하는 AI가 나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편하게 이런 지식을 물어보고 내재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아마존에서 우리가 책을 시켜서 보거나 뭐 쿠팡에서 배달시켜 뭐가 쿠팡 좀 좋은 예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편의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AI가 등장해서 인류를 또 얼마나 편리롭게 해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저는 이런 그런 지식을 얻는 게 훨씬 쉬워진 거죠. 저는 대학을 안 가도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한동안 이제 유럽 같은 데서 굉장히 이제 그린이라든지 그런 것들 강조해 왔잖아요. 근데 사실 AI 저는 코인이 제일 이상하긴 한데 코인도 그렇고 특히 AI 등장하면서 지금 그런 정책들이 다 뒤집어지고 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전기를 많이 써야지 왜 그거를 못하게 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윤이 얘기하신 관점에서 결국에 얼마나 편익을 줄 것인가에서 결정 날 것 같긴 해요. 가치가 없으면 못하게 하겠죠. 가치가 없으면 우리 지구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근데 약간 그런 게 참 슬픈 현실이긴 한데 어쨌건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그쪽으로 기운 것 같다.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안 하면 뒤진다. 기쁜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슬픈 소식. 좀 즐거운 부분도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잘 타고 가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저희 인터넷도 사랑하니까 인터넷이 생기면서 없어진 것도 있죠. 근데 그로서 편해진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똑같을 거라고 비슷하게 같은 양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좋은 점도 열심히 보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그냥 제 관점에서는 기술은 그것 때문에 기술을 멈춘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기술은 달려가고 사회 제도가 그걸 커버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AI로 어떤 직업이 없어지면 사회가 그 사람들이 이제 새 교육을 받아서 어떤 생활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어야 사실 더 가는데 뭐 그 잘 되기 쉽진 않긴 하겠죠 어느 사회나. 너무 격변의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임계점이 온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뭔가 산을 넘어가는 거. 세상이 진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거. 제가 지난 월요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한국 웹 30주년 기념 행사를 다녀왔거든요. 그건 이제 뭐 한국 웹을 이렇게 처음부터 좀 관여하셨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웹을 하신 지가 30년이 넘었어. 이런 분들이 막 그러니까 약간 한국 웹이라는 거의 역사들을 이제 좀 만나고 왔는데 그분 중에 한 분도 낙견이랑 비슷한 얘기했어요. 자기는 행운아인 것 같다. 웹이 탄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부터 쭉쭉 나오잖아요. 뭐 웹 있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나오고 뭐 그런 모든 걸 보고 있고 지금 AI가 나와서 자기는 너무 신난대. 그래서 참 열정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들 했는데 비슷한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마인드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더 많이 올라가 보면은 이제 찰스 베비지라는 아, 세상에. 아시나요? 찰스 베비지? 알죠.
찰스 베비지라는 무슨 머신 만든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요즘 뭔가- 무슨 컨텐츠를 보고 계신 거야? 정말 AI로 또 어디까지? 이분 전기가 하나 나와 있어요. 한국에 그 톱니바퀴 어쩌고저쩌고 한 책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분이 그 책에서 한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분 1800년대 사람일 거거든요. 찰스 베비지 뭐 만든 사람이죠? 뭐 무슨 기계 만들었는데? 컴퓨터 같은 기계를 만든 네,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직물 직조하는 게 컴퓨터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패턴 만드는 게 그런 컨셉에서 시작해서 자동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랑 같이 일했던 분이 이제 러브레이스라는 분, 그렇죠. 최초의 애기다 프로그래머라고. 여성 네, 프로그래머인데 얘기를 이면서 인류 최초의 프로그래머. 근데 사실 이분이 만든 컴퓨터는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컴퓨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는 사실 디지털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불가능하고 좀 아날로그 컴퓨터적인 초기 컴퓨터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셨던 그런 게 있었어요. 이분이 1800년대 사람인데 내가 500년 후로 가서 하루만 살 수 있다면 지금 남은 인생을 다 포기해도 좋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그렇게 보면은 돈 좀 써도 되지 않나? 약간 우리 기술에다가 4090도 좀 사고 로컬 LM 돌려보고 이분은 그 하루 경험해보고 싶었던 시대를 우리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몇 물론- 년 후를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4090을 사서. 그쵸. 그러니까 그 이분이 얘기했던 500년 후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생각했던 500년 후보다 얼마 안 됐지만 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실 압축된 변화. 현실에 사는 사람의 느낌은 찰스 베비지가 인류의 발전 속도를 무시했다. 그쵸. 하루 만에 이게 뭔지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그죠, 좀 더 잘 개량된 그 베비지 머신인가요?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게 그렇죠. 뭐 사람을 맡아 비트바이트부터 이해하면서 막 갑자기 아이폰 들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해해야 되잖아요. 아니 무슨 503 모델이 하루 만에 공개되고 그쵸. 일주일 만에 공개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 속도를 무시했을 수는 있죠. 그쵸.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또 확실히 그런 게 축복일 수는 있다. 라는 생각은 또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걸 쫓아가는 것들이 좀 많이 뭔가 지쳐 있다고 해야 되나? 흥미가 좀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 있었긴 했었거든요. 근데 로컬 LLM도 그렇고 이런 거 다시 보면서 이게 좀 회의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LLM에 대해서 회의론이 강했었거든요. 이거를 뭐 굳이 써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초기 모델은 ML에서 하던 거 다음 단어를 생각하는 거 예측하는 거 그 모델인 거잖아요. 그게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린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은 되게 사실 쓸데없잖아요. 거의 지금 수준이랑 당연히 비교도 안 되고 그런 것들 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게 확실히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 특히 5원 모델 같은 거 써보면은 확실히 잘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쓰느냐, 혹은 이제 그거를 사람이 썼을 때 걔가 실제로 잘 작동을 하느냐 별개의 문제인데 이거 자체가 가진 대답의 수준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 다 알고 있어. 근데 얘가 날 대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코딩을 할 수 있다고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얘는 프로그래밍 지식은 나보다 확실히 더 뛰어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단계에 온 거죠. 그런 거는 확실히 이게 사실 전 처음엔 되게 절망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회의론에서 절망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 너무 잘하니까 이게 사실 인간이 더 이상 글을 쓸 필요가 있나? 왜냐면 저도 되게 오래전부터 블로그 같은 거 좋아했었고 글을 써오는 그런 과정들을 즐겼었고 그런 거에 대한 또 로망이 있잖아요. 여기 출판사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보면서 생산성이라든지 지식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무색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절방에 빠지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작가분들 중에서 안 그래도 내가 팔리지 않는 작가인데 이제는 이것 때문에 더 내 한 일이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닌가? 특히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런 걸 느끼실 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긴 한데 그런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회의론에서 약간 절망으로 넘어갔었고 근데 또 지금은 이제 좀 거기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무튼 네. 흥미롭죠. 근데 저는 사실 제일 인상적인 건 제가 한국말을 한다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태까지 기술 발전은 맞아요. 항상 좀 소외돼 있거나 나왔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쓰려면 한 2, 3년은 기다려야 나까지 오는 그러니까 한국어까지 오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나오자마자 물론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는 얼마나 훨씬 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말을 하면 말이 되니까 이게 바로 체감이 오는 거죠. 만약에 근데 제가 영어만 LLM을 만약에 했더니 영어만 할 줄 알았다면 미국에서는 난리인데 나는 여전히 맞아. 무슨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아니면 영어로 좀 질문하면서 근데 일상에서는 제가 못 쓰겠죠. 신기해라고 블로그 글은 쓸 수 있지만 일상으로 제가 막 일하면서 갑자기 걔한테 영어로 막 질문했다가 코딩할 정도의 영어는 안 되니까 체감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냥 쟤는 어쨌거나 영어 그게 저는 제일 큰 여태까지 나온 거와 다른 근데 점. 저는 그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니까 한국어 잘해. 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죠. 프로덕션 말이 레벨 통하는 이상으로 거죠. 잘해. 말이 통하는 거죠. 그게 더 큰 충격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처음에는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리포트를 보면 그래도 영어를 제일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퍼센티지가 많이 떨어져 한 20-30%는 떨어지던데. 근데 잘 말하면서 느낌은 뭐가 떨어진 거지? 전혀 못 느끼죠. 도대체 영어는 얼마 잘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내가 한국말로 예를 해서 혹시 얘의 능력을 내가 다 못 끌어내고 있는 걸까? 실제로는 얘가 그러니까 나는 대답이 불만족스럽다는 게 아니라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어로 하면 훨씬 더 퀄리티가 뭐가 좋을까? 뭐 이런 생각. 근데 아우사 선생님 말을 듣고 너무 뜨끔했어요. 약간 얘가 한 30% 좋은 답변을 줘도 내가 이해를 반밖에 못해서 이게 무문 현답을 줘도 내가 이해를 못했는 근데 건가. 컨텍스트랑은 좀 다르긴 한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좀 확 발전하는 순간들이 있었던 거랑 별개로 사실 챗 GPT가 공개되고 나서 지금 한 1년 반 2년 동안에 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긴 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챗 GPT한테 영어로 물어보라고 했었거든요. 영어로 물어보고 답을 한글로 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질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답을 하고 그걸 다시 한글로 번역해줘라고 이렇게 하라는 게 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1년 반 2년 사이에 뭐 포옹 모델 경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한 거고 같은 이름을 쓰는 모델 안에서도 뭐 거의 한두 달 사이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채팅하는 거 말고 보통 서비스나 이제 프롬프트로 통합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윤도 한국어로 프롬프트를 줘요? 아니면 그때는 영어로 주나요? 그러니까 뭐 인스트럭션 주고 뭐 레그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냥 프롬프트 서비스의 프롬프트로 뭔가 작업 넣을 때 둘 다 해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작업해주신 거 보면 어떤 팀은 영어로 프롬프트 써놓은 팀도 있고 어떤 팀은 한글로 해놓은 팀도 있고. 네, 그런 거 프롬프트 정형화시켜서 자동화하는 작업 그렇죠. 말하는 거죠. 자동화 작업. 네. 영어로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뭐 분류 같은 거 할 때는 영어로 해도 근데 우리 컨텐츠가 한국어니까 한국어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약간 그런 디폴트 옵션 줄 거야. 그냥 저는 항상 한국말로 대답해주면 좋겠는데 어쩔 때는 내가 한국말로 물으면 한국말로 대답하는데 어쩔 때는 꼭 영어로 대답해서 한국말로 다시 해줘라고 꼭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델에다 그거 적으시면 되잖아요. 모델에다? 커스텀 모델 만들면서 미리 거기다가 답변은 한글로. 아까 챗GPT 커스텀 모델 또 만들어서 제가 아니, 챗GPT 앱을 안 써서 그런 기능을 안 쓰나 봐. 근데 그 커서나 코파일럿도 그냥 앞에다가 무조건 한글로 답해라는 프롬프트가 앞에 같이 나가는 걸로 알아요. 그냥 물어봤을 때 내가 한글어로 설정해 놓으면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걔들이 뭔가 네. 한국화한 게 아니라 그냥 프롬프트 앞에다 그걸 붙여서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 프롬프트가 되게 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API로 찌르니까 그런 게 없이 다 나오는 걸 수도 있겠네요. 앱을 안 쓰고. 앱을 안 API로 쓰. 저는 그 레이캐스트로 레이캐스트? 레이캐스트로 모델을 대부분 쓰거든요. AI. 레이캐스트가 뭐예요? 그 알프레드. 알프레드 같은 거. 아. 네. 레이캐스트의 AI 플랜이라고 네. 그걸 하면 그거 그냥 그 레이캐스트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아까처럼 이렇게 챗GPT 사이트 들어가고 그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맥에서 걔도 구독제죠. 그 구독제죠. 구독제인데 걔는 API로 하니까 실제로는 좀 싸긴 하죠. 한 달에 10달러인가 15달러였나? 저쪽이 20달러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싸요. 근데 사실 걔네가 하는 거는 그 중간에서 이제 프라이싱 모델 교체하면서 돈 받는 거잖아요. 중간자 모델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지네가 여기저기 사놓고 나한테 돈 받고 왔다 갔다 하겠죠. 대신 저는 싸게 이제 느껴질 수 있는. 모델을 사실 클로드랑 챗GPT 어느 둘다 쓸 결제를 수 있고.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다 되거든요. 보통 나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편하고 제일 저한테 편한 건 그냥 사실 사이트 안 들어가고 그냥 그 레이캐스트 그 툴팁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기는 하죠. 저는 이제 하루빨리 목소리를
멀티모달로 통역을 해주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그 그게 국제 아직 안 되잖아. 팟캐스트 하시려고요? 아니요, 아니 제가 어디 컨퍼런스나 유튜버를 갔을 때 그 듣는 게 이제 그런 게 아직은 사실 텍스트를 주면 그래도 꽤 잘 텍스트도 조금 아쉬운 게 많아요. 왜 항상 주어가 뒤로 튕겨가지고 문장 밖으로 나가는지 저는 AI LLM의 특징인가? 꼭 주어가 이렇게 코드 주어 같은 게 딱 뒤로 튕겨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번역을 아직까지 그렇게 매끄럽게 하진 못하는 느낌 있고 소리 듣고는 더 못하는데 저는 그냥 사실 요 정도 되면 한 느낌에는 한 2, 3년이면 뭔가 이렇게 진짜 옛날 구글이 그것도 발표했다가 취소했죠. 이어폰 꽂으면 실시간 통역하면서 구글 사기꾼들이야. 가만 보면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고 있어요. 약간 이거 될 것 같은데 자기네가 아직 못하니까 찔러 보고서 이제 챗GPT가 한 거 아닐까요? 처음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여전히 번역도 저는 포멀한 문서는 많이 하는데 일반적인 건 이렇게 구어체 같은 거는 이제 주어가 빠지고 한 거는 여전히 번역을 직역으로 이상하게 하다가 좀 이렇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럴 때가 좀 있거든요. 저도 사실 번역을 막 읽고 있으면 원문을 다시 열어서 비교하면서 볼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만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게 좀 많아서. 네, 오늘 연말 회고부터 AI 시대 도래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2024년이 다들 일주일 남았나요? 일주일. 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또 새해에도 저희가 또 그 에피소드 번호도 좀 정리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나중에 또 새 에피소드 공개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